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마스크 의무 사용됐죠? 네. 실외는 다중이 모인 곳이고 실내는 어디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네, 음식이나 그런 것들 섭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관련된 법적 근거로는 감염병에 관련된 모든 조치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49조 1항 그 2의 4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지자체장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내의 경우는 좀 명백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먹지 않을 때는 차고 있어야 된다. 실외의 경우에 다중이 모였다는 기준이 뭔가요? 저도 그래서 이제 예. 그 부분을 서울시 발표 내용이나 여러 가지 보도들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엄격한 조치를 취할 때는 그 근거가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가령 저희가 2단계, 3단계라면 뭐 몇 명 이상 이렇게 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같은 경우에도 그럼 다중이라는 개념도 그럼 몇 명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공표된 내용에 따라서는 공연 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보강해서 지침을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 지침이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어떤 사람이 좀 그렇죠. 바닥바닥 많이 모인 실외는 무조건 써야 하고 예. 혼자 걷거나 어떤 길을 혼자 걷거나 이럴 때는 안 써도 된다. 뭐 이 정도로 상식적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근데 어차피 과태료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역적인 기준들은 10인 이상, 30인 이상, 50인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서울시에서 보강된 조치가 나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 거예요?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일단 책정이 됐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감염병 예방법에는 이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은 아마 행정질서법상으로 관련된 근거 규정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늘 연일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정광훈 목사하고 사랑제일교회가 당국을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뭐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강요죄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감염병 예방법상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취하는 강제 조치들 과정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혹은 공무상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강요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일방적인 보도 자료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보도된 내용, 스스로 밝힌 내용들만 봐서는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런 범죄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분들 주장이 워낙 어떤 엉뚱한 주장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잠깐만요. 그 정광훈 목사나 주옥순 대표는 그 방역 방해 행위를 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또 괜찮아요 저는. 8일째가 이제 뭐 발열이 난다 이러는데 저는 뭐 열도 하나도 없고요. 이제 기침도 처음에 약간 조금 나오더니 이제 기침도 다 잦아들었고 세종문화회관에 가보세요. 지금도 오페라 공연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내가 위험해요. 실외가 위험해요. 정광훈 목사님이 뭘 잘못했는데 엄벌하는데 니놈들이 지금 코로나를 이용해 처먹잖아. 자, 들으셨겠지만요. 근거 없는 주장을 할 뿐만 아니고 저분들이 어떤 그 방역 지침을 어긴 게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분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구체적인 사례로는. 예.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가장 그 중에서도 형량이 높은 걸로 보면은 일단은 역학조사 방해죄라는 게 예. 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료를 잘못 제출을 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은폐를 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 정광훈 목사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죄가 되고요. 별도로 형법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중이 위력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그렇다면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돼서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아까 가짜 기사에 나온 뉴스요? 것들. 예.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방역 방해도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방역이라는 공공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법은 감염법 예방법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법과 형법상으로도 관련돼서 범죄로서 단죄할 수 있는 규정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 형법적 처벌이지만 구상권이나 저분들이 어떤 그 재산상 피해, 국가에 대해서, 네. 국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환수하는 게 더 예방을 위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네. 가령 이제 가장 근래는 이제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민사 소송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치료하러 하는 비용도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당장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보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신천지 사태 때부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여러 선례들이 나와서 단순하게 지금 여기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혹은 국가에서 하는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어떤 진행해서 그 돈줄을 마르게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약간 허황된 행위들을 막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간접적 피해까지도요. 네. 근데 직접적 피해만 해도 뭐 비용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방역 방해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치료 비용만 환수해도 꽤 될 것 같은데요. 네, 치료 비용도 사실은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한 몇천만 원, 한 사람들 몇천만 원이 들 수가 있고요. 예. 또 검사 비용만 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들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그러니까 손해가 어디까지 이거와 연관됐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지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사회적으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어떤 금전적 피해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요. 그렇습니다. 당국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게 가능한 겁니까? 예, 소위 말하는 법정 최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법조문에 보면은 뭐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면은 법에서 정한 최고형은 이제 3년이라고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구형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이 있고 실제 재판에서 이 사람을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라는 걸 검사가 구형을 하는 건데 이 구형을 법에서 정한 최고 수치의 형으로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방침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한 예.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그 코로나 사태가 이어진 지 한 6개월이 이상이 됐는데 여러 가지 방역 방해, 뭐 허위로 조사를 은폐하거나 역학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하거나 또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메르스나 이런 사태 이전까지는 이런 경우에도 초범이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이 나왔다면은 최근에는 검찰도 법원도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정광훈 목사의 경우를 한번 좀 보고 어떤 형이 가능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지금 이 감염법 예방법상 77조부터 83조까지 여러 가지 벌칙 조항들이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거는 역학조사 방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할 때 이 사람과 누가 접촉을 했고 어떻게 접촉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허위로 은폐된 자료를 내거나 이런 게 당장 문제가 됐었죠. 대표적인 게 이만희 이제 신천지 총회장이 관련돼서 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지휘하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역학조사 방해죄로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낮은 단계로는 자가격리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서 감염병 환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를 내려졌는데도 그것을 위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녔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또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경우는 위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본인이 검사 대상인데 자꾸 검사를 피하고 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건강진단 거부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관련된 감염병 예방법상으로는 건강진단에 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구상권도 역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네, 이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요. 예. 형사적인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또 민사적으로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거나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네. 검사를 피하다가 다른 네. 사람에게 감염시켰을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처벌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그 비용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가령 이제 이번에 그 한번 어떤 지역에서 입원까지 했다가 확진자가 탈출을 해가지고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카페들이 그때마다 다 영업을 이제 중단하고 제한했고 그 카페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역 방해 행위로 구분되면 구속하겠다, 구속 수사하겠다. 이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네, 기본적으로 우리의 형사법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입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지만 이런 방역 방해 행위는 사회적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의 필요성과 이제 상당성을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일단은 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한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다만 이거는 행정부 차원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법원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법원 차원에서의 나름의 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집회 얘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판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논란이 생기자 법원이 그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네. 왜 허용했는지에 대한 어떤 논리가 나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고정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 기본권은 공공복리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을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회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질서상은 맞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감염병 예방법상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 정지, 일단 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예.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하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이 방역성 필요성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비교 우위를 이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본 건 아니고 만약 하더라도 원천적 금지가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조치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한 요건은 사회에서는 허락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예. 일단은 봤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 집회에서 원래 신고된 내용이 3개가 집행정지가 나왔는데요. 2,000명, 100명, 뭐 50명 이랬는데 실제로는 한 2만 명이 모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증폭된 이런 이 감염법 유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일반론으로는 이해가 가도 네. 어떤 상식적으로 보면 100명이 모일 거라고 봤다. 이런 판단들이 상당히 상식과 어떤 동떨어졌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에 이 해당되는 그 집회 주최 단체가 주최했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여기서 말하는 신청 인원이라는 것들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또 그게 단순하게 지켜질지, 예. 그렇죠, 이것을 패스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좀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제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좀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소위 말하는 의사들이 이제 같이 했던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거든요. 한 7월 29일자. 거기 일관성의 문제도 현격한 어떤 이해가 네.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역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행동이 결국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어떤 사태가 되면 전문가들한테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 자문을 한 번만 얻어봤어도 이 중요한 판결을 하는데 저렇게 약간은 상식적으로 갸우뚱하게 하는 판단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이게 집행정지라는 어떤 결정 절차 자체에 좀 한계점도 있습니다. 예. 집행정지라는 것이 일종의 긴급하게 일단 효력을 정지시키는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처럼 이제 몇 달 동안 하면서 전문가들 불러서 의견을 듣고 이런 경우들이 좀 없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100년 만에 온 대감염병이라고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법원으로서도 기존의 헌법적인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준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이런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역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는지 이번 결정을 통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판사의 이름을 딴 어떤 법률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그 결정은 굉장히 잘못됐고 아쉽다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정 판사의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그것을 또 법원의 어떤 판단 자체를 기속시키는 구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판사로서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어떤 결정들마다 한 판사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 이름이 결론되는 결정이 나오고 입법이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판사의 판단은 어떤 판단을 해도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 이 얘기도 또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판사는
판결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이름을 거기에 쓰고 네. 서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라는 거죠. 얘기죠. 예, 그거를 뭐 비공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공론장을 통해서 비판하고 더 개선을 요구하는 건 하는 것이고 네. 그것을 또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판사들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처단을 하거나 네.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